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좋은 어떤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정리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 그냥 할 생각이에요. 그 조합은 나중에 직접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직접 열심히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주제는 올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실게요. 돈은 우리 시대의 신이다. 로스차일드는 그의 선지자다. 예언자다. 뭐 이런 명언인데요. 우리가 그 화폐전쟁이라는 책 보시면 로스차일드에 대한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은행을 업을 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그럼 대체 이 로스차일드가 했던 은행은 뭐고, 은행이 왜 이제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행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얘기를 잘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찍게 됐고,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원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기가 좀 너무 귀찮아서 이거를 미리 올려놓은 이유가 뭐 약간 공개적으로 올린 이유도 있고 제가 약간 좀 나중에 다시 보려고 제 생각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구나 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혹시라도 지금 뺏기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항상 입에서 들으세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식을 어쨌든 올해로서 이제 10년 차 했고 되게 좀 열심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 탐구를 참 오래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은행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돈이 많고 부자라는 생각이 전 최근에 그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은행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은행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위험하다. 혹은 개인이 소유할 때 가장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라는 게 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그 철학적 기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 역사와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약간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왜 그 돈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가 필요한데 이 화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거를 약간 노동력의 개념으로 봤어요. 애덤 스미스는 노동력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노동 교환의 개념에서 에던 스미스는 이걸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래서 한마디로 돈이랑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노동력이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노동력이 많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쟁을 할 때도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뭐 그냥 돈이 막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쓰고 싶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노동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의 개념으로 보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노동력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수요가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웃기긴 한데 아무튼간 그 어떤 제가 보니까 로스차일드랑 그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대부업을 하던 애들이에요. 미국의 초창기 그 건국 시대예요. 그래서 건국 시대는 이제 미국한테 이 그 미국이라는 미국 연준은행이 없었어요. 미국 연방은행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연방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 의존도가 로스차일드랑 JP모건한테 집중이 돼 있었어요 원래. 이게 1900 그 대공황 이전의 얘기예요. 네, 대공황 이전의 얘기는 그 미국 연방은행이 없었던 시기고 그래서 그때는 로스차일드와 JP모건이 한마디로 이 미국을 주무락 할 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이때는 얘네들이 지 맘대로 거의 그냥 그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캠피셔 책에 보면 공룡들이 뭐 지배하던 시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은행이 하여튼 개인 권력에 의해 소유가 될 때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부자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은행 한마디로 돈을 다루는 기관을 얘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가 가장 국가의 노동력을 가장 다 착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녀석이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짱이에요 짱.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이건 뭐 다른 개념이긴 한데 노동력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지금 뭐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혹시 누구신지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국 최고의 부자는 사실은 김정은이에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가 그 삼성가가 아니고 김정은이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독재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공식적으로 김정은 제일 부자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그 막 한국 뭐 부자 순위 얘기하는데 사실 남북한 합치면 제일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개인 권력이 이렇게 소유된다는 게 가장 국가를 뒤흔드는 일이고 사실 좋은 상황 아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대공황 때는 JP 모건은 심지어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버핏이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국가가 진짜 위기 상황이 되면 진짜 큰 손들이 이렇게 원래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 때 사실은 국채 발행을 할 때 좀 국채 약간 조금 해외 채권인가 그거 뭐 발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이거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 막 원래 이런 걸 캡처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지 또 팩트처럼 보이겠죠. 근데 너무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읽은 기사였는데 삼성이 국채를 좀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국채 그 채권의 안정성이 한국 국채보다 사실 좋아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가 KT였나 이렇게가 그 채권 그 안정도가 그 전 한국에서 가장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 이 최종 대부업자 한마디로 이 국가의 진정한 이 개인의 노동력을 전부 착취하고 있는 어떤 착취라고 하면 좀 그렇고 노동력을 전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 결국은 가장 부자예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이라는 거죠.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노동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그 은행이 소유하지 않아요.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그 신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공산 생태계의 신성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그 신세계의 신성이 가장 이제 신격화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 우리 시대의 신이다 이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신과 같은 역할을 JP 모건과 로스차일드는 당시에 했었어요. 이 초창기 은행업을 하던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 제가 왜 했냐면, 그래서 무슨 어쩌라고 막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모든 시장은 초창기에는 개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업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산업이 거의 사실 다 그래요. 개인이 해가지고 일단 좀 꿀을 빨아요. 아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기업이 뛰어들어요. 나도 같이 저거 좀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뛰어들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개인과 기업이 너무 이윤을 많이 탐하게 되니까 복지나 약간 그 불평등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불평등, 뭐 격차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이거 나서서 좀 약간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불평등을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정부라는 데서 행정기관에서 이제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가 결국 그 영업이익을 줄이는 어떤 그것을 격차와 영업이익을 줄인다. 과정을 걷게 되고 이거 그래서 영업이익이 너무 줄어드니까 규모는 커졌는데 이제 기업 이상의 크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커졌는데 영업이익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소유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공공기관이 된다.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기업, 어느 분야나 이게 저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행도 한마디로 예전에는 JP 모건,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은행의 전체적인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얘네가 대공황 이후에 이제 문제점이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확실히 느낌이 온 거죠. 얘네한테만 더 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는 미국 연방은행이라는 게 생겨요.
같은 거예요. 원래 로스차일드 JP모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거였어요. 원래 처음에는 전당포하던 애들이에요. 로스차일드 원래 1대는. 근데 로스차일드 1대가 이제 유대인 출신인데 얘네가 그 전당포를 해서 그냥 그 대부업체 한마디로 사채업체를 좀 하다가 유럽에 있는 돈을 이제 미국으로 끌고 가요. 미국으로 끌고 가서 이제 기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커지다 보니 문제가 생김. 그래서 정부가 좀 제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 연방은행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달러를 빌려주는 은행은 정부가 되었다. 개인이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졌다.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은행업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결국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정부가 손을 못 쓰는 화폐 시장이 열리다. 네, 가상화폐 시장이죠.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실은 현재 똑같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개인들이 그냥 샀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근데 아주 특이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그 트랜잭션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맞나 이거? 아유 영어 다 까먹었어.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게 가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송금이라고 할게요. 영어 잘 못해서. 하여튼 송금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래 해외 송금을 할 때는 그 알다시피 스위프트 코드라는 걸로 그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러 간에는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송금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지네 마음대로 그냥 인터넷만 접속을 하면 송금을 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송금이 그냥 너무 편하다.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상화폐가 처음부터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그 약간 난전 있고 약간 자기네들 화폐가 약간 좀 불안정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화폐 불안정, 뭐 전쟁 중, 뭐 이런 애들이 그 인터넷만 되면 이걸로 송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재산을 훔쳐놓는다거나 돈을 받아서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걸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상화폐가 다른 이 스위프트 코드라는 어떤 하나의 그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송금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뭔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 트랜잭션 기능 덕분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눈치를 빠른 녀석들은 개인들이 이제 그걸 모으기 시작을 했고, 이제 더 똑똑한 애들은 뭐 윙클보스 형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이거를 기업을 차리려고 했었던 거죠. 은행을 차리려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마크 주커버그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도 다 보면 그 리브라 코인인가요? 뭐 이거를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한마디로 은행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얘네들의 생각은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녀석도 유대인이고, 사실 요 녀석도 유대인이고, 다 그 요 녀석도 유대인이고, 요 녀석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애들이 다 생각을 했던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을 먹는 게 짱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얘네는. 그래가지고 이 순식간에 이 냄새를 맡은 윙클보스랑 마크 주커버그는 사실은 이 자기들이 JP 모건과 로스차일드, 우리 그 유대인 선배님들이 했던 것들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 은행을 가지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굉장히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이 보유를 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간 이 새 생태계에 대해서 슬슬 이 생태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안 좋은 돈들이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거래가 된다거나, 혹은 뭐 러시아의 군용자금이라거나, 뭐 혹은 이제 북한이라거나,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아직까지 그 국가 승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약간 전범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가 주로 자기들의 어떤 화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보여지게 되면서, 아무튼간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손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부가 얘에 대해 손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세 영역이 됐잖아요.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가상화폐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개인이 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 다음 기업까지 간 다음에 이때까지가 사실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먹기 전에 이제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 이제는 정부가 이거를 슬슬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의 매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은행에 하여튼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무튼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느낀 거는, 이 은행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력의 개념이고, 은행이 소유하는 게 사실은 가장 부자예요. 왜냐면 은행이 그 수익 구조에 사실은 또 수익 구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은행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 잔치를 벌이는 기관이거든요. 그냥 예금,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 이게 주요 그 업무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예금을 1%로 받아서 대출을 4%로 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 대출을 4%를 해줄 때 그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예금의 뭐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말 그대로 자기들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찍어내는 게 가능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 현금 흐름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개인들이 돈을 예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은행이 그 개별 기업과 어떤 연합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소유자가 가장 부자고, 그리고 개별 기업과 이렇게 한 통속이 되면 사실 가장 부자가 사실상 그 노동력을 다 지배해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산분립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전두환 시대 때 옛날에 그 대기업들이 국민들 그냥 다 완전히 그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지배해버리면 안 되니까 정부의 힘이 더 강해야 된다. 군부정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든 이제 법률인데, 그 기업이랑 그 은행이 분리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사실 통과가 됐어요.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야 된다는 이유로 통과가 되는데, 인터넷 은행이 설립돼야 된다는 문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인터넷 은행이 지금 현재 한국에 3개가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카오, 특히 카카오는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지금 굉장히 인터넷 언택트 플랫폼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두꺼운 어떤 그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 왜 들으냐면, 이 은산분리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기업과 은행이 한 통속이 됐을 때 은행 소유자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이 카카오가 저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22년도까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은행 소유자가 항상 가장 부자고 은행에 뭔가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그 차후 그 장래에 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17년도에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은산분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사실은 이 카카오를 굉장히 이제 매수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편의를 준 건 사실이니까. 다음에는 지금 어쨌든간 이 카카오를 어떻게 보면 조금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이제 그 조금씩 좀 정부의 스탠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중국의 어떤 텐센트가 현재 굉장히 큰 대주주인 카카오인데, 이제 친중보다는 조금 더 그 친미에 가까운 정부가 이제 들이서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카카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을 키워줘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KD뱅크 같은 경우는 지분을 사실상 이제 뭐 BC카드 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나 뭐 하여튼 그런데, 결국은 이제 KT가 실소유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토스와 네이버의 합병이라거나 가령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은산분리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은산분리법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것과 함께 카카오라는 이 생태계가 이제 한국에서 좀 더 꽃을 피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효과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 법이 이번 또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스와 네이버의 합병이나 뭐 가령 네이버나 뭐 사실 이마트도 지금 현재 한통속이라 봐야 되죠. 뭐 이렇게 이런 연합이 형성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새로운 생태계를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은행을 굉장히 소유하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생태계의 신성은 그 공산주의의 지도자 영도자가 그 생태계 신성인 것처럼, 자본주의 생태계에서는 은행 소유자 그리고 개인이 그 은행을 소유해서 개인이 그 국가를 뒤흔들 정도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질 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할 게 남아있긴 한데 나중에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신성은 그러면 미국 연방은행인가?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미국의 신성이 뭔지, 미국이 현재 뭐 우리는 뭐 신을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약간 좀 그거는 좀 그냥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유대 그 하여튼 그 하나님 말고 그 현재 그 어떤 실질적인 신성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요새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재 그 미국 연방은행이 돈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노동력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미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치 그 한국이 쓰러져 가면 삼성이 부채를 매입해 주듯이 네 이런 게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